미국인 핵잠수함 엔지니어가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고 경주에 도착했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0년간 미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설계했으니 이제 한국에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3초간 침묵하더니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기술 절대 이전 금지,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이라며 즉각 귀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변국들도 들고 일어났죠. 일본은 동북아 군비 경쟁이라며 국제 여론을 악화시켰고 중국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미국인 엔지니어는 양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완전히 다른 방법을 준비해뒀다는 것이었죠. 미국 기술이 전혀 필요 없는, 세계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독자적인 핵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도 더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요. 게다가 그 미국인 엔지니어가 2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트라우마까지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상처받은 영혼까지 치유한 한국의 저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핵추진 잠수함 엔지니어로 일했던 제임스 워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과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2005년 3월, 저는 미 해군 버지니아급 잠수함 USS 텍사스함의 원자로 구획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이었던 저는 핵공학을 전공하고 해군에 입대한 지 3년째였죠. 그날도 평범한 훈련이었습니다. 태평양 깊은 바닷속 수심 400m 아래에서 원자로 출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냉각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저와 동료 5명은 즉시 원자로 구획으로 달려갔죠. 제가 메인 밸브를 잠그는 동안 동료들은 냉각수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보조 파이프에서 고압 증기가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방사능 경보가 최고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구획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5명의 동료들은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바람에 갇히고 말았죠. 그들은 30분 동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구출됐을 때는 이미 치명적인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였어요. 5명 모두 6개월 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지만 그날 이후 20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죠. 그럼에도 저는 핵추진 기술 분야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죠. 20년간 버지니아급과 시울프급 잠수함의 원자로 설계에 참여했고 48살이 되던 2024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저는 민간 컨설턴트로 일하며 각국 정부의 원자력 안전자문을 맡았어요. 그러던 2025년 8월 한국 정부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본격화하는데 미국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보수는 1년에 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억 원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잘 몰랐고 무엇보다 핵추진 기술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 사라가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사라는 하버드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촉망받는 과학자였죠. 사라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트라우마에 갇혀 살았다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 치유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2025년 9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9월의 한국은 선선한 가을 날씨였고 공항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저를 경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라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는데 한국의 풍경이 제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질서정연한 도시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시설들. 이 나라가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제 숙소는 연구소 근처의 한옥 스타일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연구소는 경주시 간포읍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2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부지였죠. 2021년에 착공해서 4년 만에 완성된 최첨단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6,500억 원, 미국 돈으로 4억 7천만 달러가 투입됐다더군요. 정문을 지나 메인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신식 연구 장비들이 즐비했고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연구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었죠. 강민준 소장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민준은 키가 170cm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어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강민준은 저를 환한 미소로 맞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워커 박사님, 함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너무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였죠. 저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저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거든요. 미국도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 완성한 기술입니다. 강민준은 저를 연구소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먼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연구동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박수진 팀장을 만났죠. 38살의 여성 엔지니어였는데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박수진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SMART 원자로 기술을 설명해줬어요.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구조였는데 미국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잠수함 설계 시뮬레이션 센터였습니다. 거기엔 한국이 건조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3차원 모델이 전시돼 있었어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이었는데 설계가 정말 정교했습니다. 저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선체 구조, 음향 차폐 시스템, 추진 장치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고장력 특수강으로 만든 선체는 수심 500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죠. 그런데 강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이미 4,000톤급 이상의 차세대 잠수함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핵추진 시스템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마치 핵추진이 그냥 엔진 하나 갈아 끼우면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핵추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에요. 원자로 설계, 방사능 차폐, 냉각 시스템, 핵연료 관리까지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저는 강민준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소장님, 핵추진 잠수함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70년 넘게 축적한 기술이에요.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강민준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70년 전 우린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지금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이죠. 반도체도 조선도 배터리도 모두 세계 1위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경제 분야고 핵추진은 안보와 직결된 초고난도 기술이라고요. 게다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도 사용할 수 없잖습니까? 강민준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봅시다. 그날 오후 저는 숙소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하지만 핵추진은 정말 다른 문제였죠. 과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20년 전 그 사고의 트라우마가 또다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연구소에 출근해서 한국 측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형식적인 자문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이 단기간에 핵추진 기술을 확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곧 바뀌기 시작했죠. 그날은 9월 2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박수진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워커 박사님, 내일 울산 하나오션 조선소에 가보시겠습니까? 실제 잠수함을 보시면 저희 기술 수준을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승낙했습니다. 경주에서 울산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였죠. 다음 날 아침 8시, 박수진과 김태우 엔지니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김태우는 32살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한국 조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울산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거대한 부지에 크레인들이 즐비했죠. 그리고 거기 도크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실물이 있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길이가 83m,
폭이 9m 정도 됐습니다. 검은색 선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박수진이 저를 잠수함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모든 배관, 모든 용접선, 모든 계측기가 완벽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특히 음향 차폐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우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고무 타일 기술입니다. 적의 소나를 95% 이상 흡수할 수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손으로 선체 내벽을 만져봤습니다. 매끄럽고 정교했어요. 용접 부위도 완벽했죠.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장인 정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김태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용접공들은 세계 최고예요.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죠. 저는 기관실로 이동했습니다. 디젤 엔진과 배터리 시스템이 정연하게 배치돼 있었어요. 공간 활용도 효율적이었고 유지보수 접근성도 뛰어났습니다. 박수진이 말했죠. 이 공간에 저희가 개발하는 SMR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저는 공간을 둘러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SMR의 크기, 무게, 냉각 시스템, 차폐 구조까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설계를 그려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후에 우리는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강민준이 저를 특별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엔 커다란 스크린과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워커 박사님, 이제 저희의 진짜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설계도 하나를 띄웠어요. 제목은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KR-SMR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일체형 구조의 원자로였는데 미국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증기 발생기, 냉각 펌프, 가압기가 모두 하나의 압력 용기 안에 통합돼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연료봉 설계였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정확히는 20% 미만의 우라늄 235를 사용하는 구조였어요. 이건 한미 원자력 협정상 완전히 합법적인 범위였습니다. 저는 설계도를 1시간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출력 밀도, 연소 효율, 안전 시스템까지.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 입에서 자도 모르게 말이 나왔죠. 강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수진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프랑스 바라쿠다급 핵잠수함과의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방식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가 다시 떠올랐어요. 원자로는 완벽해 보여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딸 사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사라는 제 고민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맞서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연구소 제 사무실에서 설계 검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전화를 받은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로버트 슈미트야. 로버트는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의 부국장이었어요. 제가 해군에 있을 때부터 알던 사이였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자네 지금 한국에서 뭐 하는 건가? 우리가 허가한 적 없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민간 컨설턴트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로버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자네가 다루는 건 핵추진 기술이야. 미국의 핵심 군사 기밀이지. 한국에 그 기술을 넘기는 건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저는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게다가 저는 미국 기술을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문만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자문이라고?
제임스, 자네는 20년간 우리 핵잠수함 설계 핵심에 있었어. 자네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게 기밀이야.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알지? 한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자네가 거기서 뭘 도와주든 결국 협정 위반을 방조하는 거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협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들으려 하지 않았죠. 좋아, 그럼 명령이야. 일주일 안에 귀국하라고. 안 그러면 자네 연금 삭감하고 국방 관련 일체의 자문 자격 박탈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강민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워커 박사님, 저희도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강민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외교부에 보낸 공문이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동북아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공식 성명을 냈더군요. 일본 분석관 타카하시 켄지가 주요 언론에 기고한 글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공격용 무기다. 이는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지역 안정을 해칠 것이다.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 기사는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에 퍼졌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가 보도했죠.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마치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인 것처럼 묘사됐습니다. 오후 2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강민준, 박수진, 그리고 외교부에서 파견 나온 이준호 담당관이 참석했어요. 이준호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일본도 국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요. 중국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박수진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린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저농축 우라늄 사용은 협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정치적 압력은 엄청났죠. 미국은 한국의 최대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회의 내내 침묵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프로젝트의 약점이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로버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20년간의 미국 기밀이 들어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강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으면 프로젝트만 더 어려워질 거예요. 강민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박사님, 도망치지 마세요. 우린 함께 해법을 찾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로버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하는 일은 미국 기술 이전이 아니라고 한국의 독자 개발을 돕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답장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미국인이야. 어느 편인지 분명히 해. 일주일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20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벌써 좌초 위기였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연구소에 출근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고 국제 언론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도 우려를 표명했죠. 그날은 10월 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저를 실험실로 불렀어요. 거기선 KR-SMR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수진과 연구원 5명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원자로 내부의 3차원 모델이 떠 있었죠. 냉각수 흐름, 온도 분포, 압력 변화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박수진이 시뮬레이션 조건을 설명했어요. 최대 출력 상태에서 1차 냉각 펌프 고장을 가정한 비상 상황 테스트라고 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원자로 출력이 서서히 올라갔어요. 100%에 도달하는 순간 1차 냉각 펌프가 정지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20년 전 그날의 경보음으로 들렸습니다. 2005년 3월 USS 텍사스함의 그 끔찍한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300도를 넘어섰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동료들의 비명이 들렸죠. 제임스, 문 열어줘. 여기 갇혔어. 살려줘.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과호흡이 시작됐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실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갔죠. 시원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강민준이 뒤따라 나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강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냉각 시스템 고장, 방사능 누출, 갇힌 동료들, 그리고 제가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5명이 죽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저는 살았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 후로 20년간 악몽에 시달렸죠. 핵추진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는 일어나요. 강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그 사고는 박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고 때문에 박사님이 20년간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언젠가 또 사고가 날 겁니다. 강민준의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맞아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더 완벽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굶주렸고 조부모 세대는 전쟁을 겪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하나씩 이뤄냈어요. 반도체 산업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업도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한국은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두려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으니까요. 저는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낼 수 있다고요. 소장님, 하지만 미국의 압박은요? 국제사회의 반대는요? 강민준이 웃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건 실패가 아니에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면 결국 인정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민준이 연구원들과 함께 경주 시내 한정식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윤서연 연구원이 한국 전통 음식들을 소개해줬습니다. 불고기, 갈비찜, 된장찌개, 그리고 수십 가지 반찬들.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고 세심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 독립을 꿈꾸고 있었죠.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식사 후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경주 시내를 걸었어요. 첨성대를 지나 동궁과 월지 앞을 지났죠.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유적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라는 걸요. 이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한국에 좀 더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다음 주 제 한국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영미 통역사가 제 일상을 돕기 시작했어요. 최영미는 35살의 명랑한 여성이었습니다.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간 국제회의 통역을 해왔다고 했죠. 그녀는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줬어요. 은행 업무, 휴대전화 개통,
심지어 맛있는 식당까지 소개해줬죠. 토요일 오후, 최영미가 저를 경주 역사 유적지 투어에 데려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석굴암이었어요. 토암산 중턱에 위치한 1300년 된 석굴 사원이었죠. 석굴암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돔 형태의 천장이 완벽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어요. 중앙에는 높이 3m가 넘는 석가모니 좌상이 자리하고 있었죠. 최영미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서기 751년에 만들어졌어요. 놀라운 건 13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진에도 전쟁에도 견뎌냈습니다. 저는 천장의 돌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각 돌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현대공학으로도 쉽지 않은 정밀도였죠. 게다가 환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공학의 결정체였어요. 1300년 전 한국인들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첨성대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했어요. 1400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었죠. 높이 9m의 원통형 구조물은 362개의 돌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1년 날짜 수를 상징한다더군요. 설계의 정교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김태우가 합류했습니다. 그는 저를 경주 시내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한옥을 개조한 아늑한 공간이었죠. 거기서 김태우는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들려줬습니다. 박사님,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가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600년 전 거북선을 만든 전통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만든 철갑선이죠. 김태우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 전투함이었다고 합니다. 철판으로 덮인 갑판, 뛰어난 기동력, 강력한 화포까지.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었죠. 그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만들어요. 20만 톤짜리 유조선, 30만 톤짜리 컨테이너선까지. 그리고 이제 우린 핵잠수함을 만들 거예요. 김태우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열정에 감염됐어요. 이 젊은 엔지니어는 진심으로 한국의 미래를 믿고 있었죠. 일요일, 윤서연 연구원이 저를 한국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주 성동시장이라는 곳이었어요. 수십 개의 상점들이 늘어선 활기찬 시장이었죠. 윤서연은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한국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호떡까지. 모든 음식을 직접 사서 먹여줬어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점심은 시장 안 작은 식당에서 먹었어요. 메뉴는 비빔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과 고기, 계란이 밥 위에 예쁘게 놓여 있었죠. 윤서연이 비비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비빔밥을 먹으며 저는 한국 음식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조화와 균형이었습니다. 여러 재료가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개인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효율과 인간미를 함께 추구하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경험한 한국이 바로 그랬어요. 강민준의 열정과 세심함, 박수진의 전문성과 배려, 김태우의 자부심과 겸손까지. 모든 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정대한 제독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정대한은 70대 초반의 전직 해군 제독이었어요. 40년간 해군에서 복무하며 한국 해군 현대화에 기여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정대한은 저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식사하면서 그는 한국 해양 안보의 역사를 들려줬어요. 워커 박사,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해상 무역로죠. 하지만 주변국들은 모두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정대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70척을 보유했고 중국은 핵잠수함까지 운용합니다. 일본도 사실상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죠. 우리만 재래식 잠수함에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핵잠수함은 사치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박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안보,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문제였죠.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월 중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타카하시 켄지가 국제학술지에 긴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과 동북아 안보 딜레마였습니다. 논문은 매우 정교하게 작성됐지만 결론은 명확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일본과 중국의 대응 조치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는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다. 논문은 순식간에 국제안보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도 세미나를 열었어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였죠.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어떤 형태로든 핵 관련 군사활동에 반대한다. 이건 노골적인 경고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을 핵무장의 전 단계로 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건 오해였습니다. 핵추진과 핵무장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은 방어용이며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해 NPT 체제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가 문제였어요. 상원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라는 주제였죠. 청문회에는 로버트 슈미트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핵 관련 능력은 불필요합니다. 한국 언론도 분열됐습니다. 보수 언론은 핵잠수함 개발을 지지했지만 진보 언론은 신중론을 폈죠. 국민 여론도 갈렸습니다. 찬성 53%, 반대 47%였어요. 연구소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지만 다른 연구원들은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퍼졌죠. 그날 오후 이준호 외교관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에게 이준호가 보고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이 예상보다 강경해요. 국방부는 물론이고 국무부도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했죠. 박수진이 물었습니다. 기술 협력 중단까지 갈까요?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우리의 방위산업 협력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협력이 중단되면 국방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죠. 강민준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히 의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김태우가 최근 자료를 공유했어요.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정부 예산 심의가 다가오는데 야당이 핵잠수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죠. 저는 회의 내내 침묵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국은 저를 압박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강민준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어떨까요? 제가 미국 기술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독자 개발을 돕는 것뿐이라고요. 강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만 더 곤란해져요. 미국은 박사님을 반역자로 몰 겁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강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분이에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반박할 수 없는 정당성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크 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는 20년 전 그 사고에서 저와 함께 살아남은 유일한 동료였어요.
지금은 버지니아 공대 교수로 있었죠. 마크는 제 상황을 듣더니 놀랐습니다. 제임스, 자네 미쳤나? 국방부랑 싸우면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크, 우린 20년 전 사고 이후 더 안전한 시스템을 꿈꿔왔잖아. 한국 방식이 그 답이 될 수도 있어.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 정말 고집스럽군. 하지만 조심해. 로버트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와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제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말 내내 연구소에 남아 KR-SMR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했어요. 강민준의 허락을 받아 모든 기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죠. 냉각 시스템, 제어봉 설계, 연료봉 배치까지 모든 걸 샅샅이 뒤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마침내 제가 찾던 답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KR-SMR은 미국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작은 노심으로 높은 출력을 내는 방식이었죠. 반면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으로 더 큰 노심을 만들되 일체형 구조로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연료 농축도였습니다. 한국은 우라늄 235 농축도를 19%로 설정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상 20% 미만은 저농축으로 분류됩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범위였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출력 밀도, 연소 주기, 교체 주기까지 모든 수치가 들어맞았어요. 이 설계는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요. 제가 특히 주목한 건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설계는 다중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었어요. 1차 냉각 시스템 고장 시 2차, 3차 백업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조였죠. 게다가 피동형 안전 시스템까지 있었습니다. 전원이 완전히 차단돼도 자연 대류만으로 노심을 시킬 수 있는 설계였어요. 이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개발된 최신 안전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프랑스도 저농축 우라늄 기반 원자로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었죠. 한국 방식과 비교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KR-SMR이 바라쿠다급보다 효율적일 수 있었어요. 연료 교체 주기는 비슷하지만 출력 대비 무게는 더 가벼웠습니다. 소음도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됐죠. 월요일 아침,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강민준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이건 작동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요. 강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반이 아니에요.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박수진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우며 설명했어요. 한국 방식이 왜 미국 기술과 무관한지, 왜 협정 위반이 아닌지를 증명했죠. 핵심은 기술의 독자성이었습니다. 한국의 SMART 원자로는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어요. 일체형 설계는 완전히 독자적인 개념이었죠. 안전해석 소프트웨어도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농축 우라늄 사용은 NPT 체제에도 부합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시를 받으면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었죠. 박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도 인정할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독자성과 합법성 분석이었어요. 80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문서였죠.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첫째, KR-SMR의 독자적 설계 원리. 둘째, 저농축 우라늄 사용의 합법성. 셋째, 한미 원자력 협정과의 관계. 넷째, 국제안전기준 준수 방안. 특히 저는 안전성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0년 전 사고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 방식이 어떻게 더 안전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준호 외교관이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면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로버트 슈미트 같은 강경파를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강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워커 박사님이 직접 증언하시면 어떨까요? 미국 전문가가 한국 방식의 안전성과 합법성을 보증하는 거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딸 사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사라는 제 설명을 듣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빠, 옳은 일을 하세요. 나라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요. 그 말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강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겠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가서 증언하겠습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이 중대 발표를 한 거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도 공개됐어요. 거대한 잠수함 선체와 그 안을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이었죠.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건조하고 있다는 첫 공식 확인이었습니다. 한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연일 북한 핵잠수함을 보도했어요. 여론도 급변했죠. 핵잠수함 개발 반대 여론이 순식간에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은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는 동맹국들의 자체 방어 능력 강화를 지지한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위협이 아니라 필요한 자위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마누엘 문제는 해결됐지만 동티모르 언론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 외교 방식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친한국 성향이라는 거였죠. 특히 한 신문사가 문제였어요. 그들은 연일 제목을 뽑았습니다. 호세 라모스, 한국의 꼭두각시인가? 동티모르 주권 포기한 외교관. 이런 식이었죠. 샤나나 총리님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론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오해를 받는 게 괴로웠거든요. 더 큰 문제는 동티모르 내각회의에서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됐다는 겁니다. 부총리가 제기했대요. 호세 국장이 한국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고요. 카를로스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형, 상황이 안 좋아. 내각에서 형을 다른 부서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어. 아세안 담당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대. 저는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죠? 범죄 조직과 싸우겠다고 했을 뿐인데 왜 공격받아야 하나요? 그날 밤 혼자 호텔방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야경이 보였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아셨대요. 호세, 힘들구나.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너무 앞서간 건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호세. 넌 옳은 일을 했어. 1999년 그날 밤 이사벨이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니? 기억하죠. 이사벨이 총에 맞기 직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오빠,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은 자유를 위해 싸웠어. 넌 지금 그 자유를 지키고 있는 거야. 포기하지 마라. 내 여동생이 지켜보고 있어. 그 말씀에 힘이 났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사벨의 목까지 살기로 했었죠.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티모르 내각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대요. 안건은 저의 즉각 귀국 명령이었죠. 샤나나 총리님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호세, 미안하네. 내가 막지 못했어. 내각 과반이 자네 귀국을 요구하고 있어. 내일 표결이 있을 거야. 저는 멍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동티모르의 첫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이 수치로 끝나는 건가요?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나 아마 내일 귀국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는 놀랐어요. 뭐라고요? 왜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요. 형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형님은 영웅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정치는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움직이죠.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표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떠나야 할 테니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사벨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4살 소녀의 밝은 미소. 누나, 미안해. 오빠가 끝까지 못 지켰어. 하지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이강민 님이 서 계셨어요. 그분은 제 방 안을 보더니 물으셨습니다. 짐 싸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 귀국해야 할 것 같아요. 이강민 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호세, 26년 전 기억나? 그날 자네를 구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You safe now. 너 안전하다고 하셨죠. 이강민 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그리고 하나 더 말했어. We protect you. 우리가 지킨다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 한국은 자네를 지킬 거야. 동티모르가 자네를 버린다고 해도 한국은 자네 편이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소대장님.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강민 님이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마. 내일까지 아직 시간 있어.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법이야. 그분이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마지막까지 싸우자. 다음 날 아침 동티모르 내각회의가 열렸어요. 시차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오전 8시였지만 동티모르는 오전 10시였죠. 저는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부총리가 먼저 발언했어요. 호세 라모스 국장의 외교 행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균형 외교를 해야 합니다. 다른 장관들도 동조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한국만 편들면 곤란하다. 이런 식이었죠. 샤나나 총리님이 저를 옹호해 주셨어요. 호세 국장은 우리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범죄 조직과 싸우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부총리가 반박했어요.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한국과 너무 밀착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라는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는 결코 사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동티모르를 사랑해요. 다만 은혜를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15명의 내각 구성원이 투표했어요. 과반인 8표가 나오면 저는 즉각 귀국 명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씩 표가 개표됐어요. 찬성 하나, 찬성 둘, 반대 하나, 찬성 셋.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7번째 표까지 개표됐을 때 찬성이 5표였어요. 반대는 2표. 1표만 더 나오면 끝이었죠.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총리님, 긴급 연락입니다. 한국 대통령께서 전화하셨습니다. 회의가 중단됐어요. 샤나나 총리님이 전화를 받으셨죠. 스피커폰이었기 때문에 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샤나나 총리님, 호세 라모스 국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대통령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1990년 한국이 동티모르를 도왔던 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기에 동티모르의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호세 국장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대주의입니까? 이건 정의이고 우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동티모르와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범죄공조센터 설립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 경제협력도 2배로 늘리겠습니다. 부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겁니다. 이건 예상 밖이었죠. 총리님이 대답하셨어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호세 국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신뢰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표결이 재개됐습니다. 남은 8표가 개표됐어요. 놀랍게도 모두 반대표였습니다. 최종 결과는 찬성 5, 반대 10. 저는 남을 수 있게 됐어요. 회의 후 총리님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호세, 잘 견뎠네. 한국이 자네를 지켜줬어.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대통령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보여준 용기가 저를 움직였어요. 계속 힘내세요. 위기를 넘기고 나서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외교관이라는 게 알려졌거든요.
싱가포르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호세 국장, 우리도 범죄 공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한국-동티모르 모델을 싱가포르에도 적용하면 어떨까요? 태국과 베트남 대표도 관심을 보였어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범죄 조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강력한 의지가 희망이 된 겁니다. 회의 마지막 날인 2025년 10월 28일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동티모르, 그리고 한국이 공동으로 범죄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였어요. 이름은 아세안-코리아 안전협력체. 각국의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고 한국 경찰이 파견돼 공동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죠. 예산은 한국이 70%를 부담하고요. 김수현 대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문제가 동남아 전역의 협력으로 확대된 겁니다. 호세 국장님 덕분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인데요. 박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형님이 먼저 용기를 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온 거예요. 하지만 캄보디아 훈 마네 총리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자국이 범죄의 온상으로 낙인 찍혔으니까요. 그는 기자회견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억지로 하는 티가 났죠. 더 놀라운 건 인도네시아였어요. 라훌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호세 국장,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했죠. 라훌이 설명했어요. 1999년 우리나라가 동티모르에 저지른 일들을 말입니다. 잘못된 거였어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대요. 동티모르 독립 과정에서의 폭력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6년을 기다렸어요. 이사벨을 죽인 나라의 사과를요. 이제야 받게 되다니요. 샤나나 총리님도 감격하셨어요. 호세, 우리가 해냈네. 독립뿐 아니라 명예도 회복한 거야. 한국 덕분이야. 회의 폐막식에서 각국 정상들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척결을 위한 아세안-한국 공동행동계획.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셨어요.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식민지, 전쟁, 가난.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어요. 이제 범죄도 이겨낼 겁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폐막식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가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동티모르의 용기 있는 결정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 장웨이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죠. 저녁에 장웨이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한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리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저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도 준비돼 있어. 한국이 함께니까. 장웨이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틀 뒤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범죄공조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했거든요. 동티모르 대표로 제가 참석하게 됐죠.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기적도 있었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진정한 친구를 재확인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형님, 환영해요. 그는 제 짐을 들어줬어요. 서울 날씨는 쌀쌀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수현 대사님도 계셨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장이 설명했어요. 아세안-코리아 안전협력체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각국의 코리아 데스크 설치. 둘째, 공동수사팀 구성. 셋째, 범죄자 인도 시스템 구축. 동티모르는 1순위 대상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범죄 조직의 새로운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거든요. 인구가 적고 법 집행이 약한 나라니까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청장이 대답했어요. 우선 한국 경찰 10명을 동티모르에 파견합니다. 이들이 현지 경찰과 함께 순찰하고 수사하죠.
그리고 동티모르 경찰 2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훈련시킵니다. 최신 수사 기법과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거죠. 예산은 한국이 전액 부담한대요. 연간 50억 원 규모였어요. 동티모르 경찰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 지원이면 동티모르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회의 후 이강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동티모르 범죄공조센터 초대 자문위원으로 파견된다고요. 정말요? 저는 기뻤습니다. 소대장님과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다니요. 이강민님은 웃으셨어요. 26년 만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몰랐지.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어요. 센터는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 설치됩니다. 한국 경찰과 동티모르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거죠. 주요 업무는 3가지였어요. 첫째, 취업 사기 예방 캠페인. 둘째, 범죄 조직 감시 및 추적. 셋째, 피해자 구조 및 보호. 이강민 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 이제 동티모르는 안전해질 거야. 우리가 지킬 테니까. 저녁에 박민준, 한소미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준이가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형님, 건배해요. 우리의 우정과 양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한소미가 말했죠. 국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나중에 국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에요. 한소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서울에서의 사흘은 행복했습니다. 회의도 성공적이었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한국이 진심으로 동티모르를 생각한다는 걸 느꼈죠. 귀국 전날 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북적이는 사람들. 2006년 유학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치유받았어요. 한국이 저를 살려줬죠. 2번이나요. 이사벨에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우리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 2025년 11월 5일 동티모르 마이너스 한국 범죄공조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딜리 시내 중심가에 마련된 센터 건물 앞에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어요. 샤나나 총리님과 한국 경찰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강민 님도 자문위원 자격으로 왔고요. 한국 경찰 10명도 함께 도착했죠. 개소식 연설에서 총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동티모르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연단에 올라 발언했어요. 26년 전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국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실무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 경찰들이 동티모르 경찰과 팀을 이뤘죠. 그들은 공항과 항구를 중심으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첫 성과는 빨랐어요. 개소 일주일 만에 수상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거든요. 그들은 취업 사기 조직원들이었어요. 동티모르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데려가려 했죠. 한국 경찰이 신문했습니다. 중국어와 영어로요. 범인들은 장외의 조직과 연결돼 있었어요. 동티모르를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려던 계획이 드러났죠. 이강민 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 우리가 제때 막은 거야. 조금만 늦었어도 동티모르가 제2 캄보디아가 될 뻔했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한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장외의 조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 동티모르 국경 지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무장 괴한들이 침투를 시도했대요. 센터가 즉각 대응했습니다. 한국 경찰과 동티모르 군이 합동작전을 펼쳤죠. 국경을 봉쇄하고 수색에 나섰어요. 이틀간의 추적 끝에 괴한들을 체포했습니다. 5명이었어요. 신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그들의 목표는 저였습니다. 호세 라모스 암살 계획이었어요. 장외의가 보낸 자객들이었죠. 경찰청장이 저를 보호 조치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배치됐어요. 이강민 님도 항상 제 곁에 계셨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장외의 이 자식이 끝까지 나를 노리는구나. 민준이가 전화로 걱정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한국으로 피신하는 게 어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싸울 거야. 11월 20일,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장웨이를 체포한 거예요. 한국 코리아 전담반과 캄보디아 경찰의 합동작전이었죠. 뉴스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해냈다. 드디어 잡았어. 카를로스가 저를 안아줬어요. 형, 끝났어. 이제 안전해. 하지만 장웨이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조직은 거대했어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전역에 퍼져 있었죠.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11월 한 달간 20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체포됐어요. 특히 보호사 산속의 범죄 단지가 급습당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30명이 구조됐죠. 그들은 울면서 고마워했대요. 저는 텔레비전으로 구조 장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 사람들이 살아남았구나. 한국이 구해줬구나. 이강민 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호세,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용기를 냈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 덕분이에요. 12월 초 장웨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법정이었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죠. 비행기를 타고 푸놈펜으로 갔습니다. 한국 경찰 2명이 저를 호위했어요. 이강민 님도 동행하셨고요. 법정에서 장웨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비웃었죠. 검사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피고가 당신을 협박했습니까? 저는 증언했어요. 네, 여러 번 협박했습니다. 돈을 제시하고 회유도 했죠. 장웨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기록이 있어요. 법정에 문자들이 공개됐습니다. 당신 가족을 생각하세요.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재판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장웨이를 쳐다봤어요.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렸죠. 증언을 마치고 나올 때 장웨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호세. 저는 멈춰섰어요. 그가 말했죠. 넌 실수했어.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순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당신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장웨이가 비웃었어요. 난 언젠가 나갈 거야. 그때 복수할 거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그때도 한국이 제 옆에 있을 거예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강민 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호세. 넌 정말 용감해. 하지만 그날 저녁 충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장웨이 측 변호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증언을 철회하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요. 한화로 13억 원이었어요. 동티모르에서는 평생 쓸 돈이었죠. 저는 즉각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진실을 증언했어요. 변호사가 금액을 올렸어요. 200만 달러는 어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돈으로 매수되지 않아요.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럼 목숨은 어때요? 증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가 위험할 겁니다. 그 말에 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옷깃을 잡았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손대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강민 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호세, 진정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셨죠. 변호사는 비웃으며 떠났어요. 저는 즉시 동티모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셨어요. 경찰이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센터에서 미리 조치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계속 증언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날 것인가.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저는 고민을 털어놨죠. 민준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형님, 1999년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사벨 누나가 뭐라고 했어요? 오빠, 두려워하지 마. 저는 그 말을 기억했어요. 이사벨의 마지막 말이었죠.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형님도 지금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물러서면 누나한테 미안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맞아. 저는 물러설 수 없어요. 다음 날 재판에서 저는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어제 협박받지 않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협박 따위는 두렵지 않아요. 재판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12월 15일 장외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직적 범죄,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 17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 거예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범죄에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셀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장외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조직은 무너졌죠. 주요 간부들도 모두 체포됐고 자금줄도 끊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동티모르도 안전하겠구나. 한국 대사관에서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김수현 대사님이 축배를 제안하셨어요. 호세 국장의 용기에 건배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에요. 이강민 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 26년 전 내가 자네를 구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자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도 몰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소 대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제 인생 전부가 소 대장님 덕분이에요. 리셉션 후 혼자 푸놈펜 거리를 걸었습니다. 메콩강이 보이는 산책로였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죠. 이사벨을 떠올렸습니다. 누나, 오빠가 해냈어. 악당들을 이겼어. 이제 우리나라가 안전해질 거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호세,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이사벨도 기뻐할 거예요. 동티모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12월 20일 딜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했죠. 호세 라모스, 우리의 영웅. 동티모르를 지킨 외교관. 이런 문구들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영웅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를 환영했어요. 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손자를 지켜줘서요. 손자가 해외 취업 제안을 받았는데 센터 덕분에 사기인 걸 알았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을 구한 거였어요. 샤나나 총리님이 공항에 나오셨어요. 호세,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자랑스러워. 총리님은 저를 안아주셨죠. 그날 저녁 외교부 청사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심지어 마누엘 사태 때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와서 축하해줬죠. 부총리가 사과했습니다. 호세 국장, 미안했네.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자네는 진정한 애국자야. 저는 받아들였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한 거였잖아요. 12월 마지막 주 한국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청와대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2025년 12월 28일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님을 만났어요. 대통령님은 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공로 훈장이었어요.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였죠. 호세 국장님의 용기가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이 모든 건 한국 덕분이에요. 훈장 수여식 후 민준이, 이강민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삼겹살집이었죠. 민준이가 소주를 따랐습니다. 형님, 정말 축하해요. 형님은 전설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무슨 전설이야?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이강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호세. 12월 30일 동티모르로 돌아왔습니다. 새해가 곧 시작될 거예요. 2026년이 아니라 여전히 2025년 말이었죠. 공항에서 카를로스가 마중 나왔어요. 형,
청와대 다녀왔다며? 대단해. 나도 훈장 구경 좀 시켜줘. 저는 웃으며 가방에서 훈장을 꺼냈습니다. 카를로스는 감탄했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우리 동티모르의 자랑이야. 집으로 가는 길에 딜리 시내를 지나갔어요. 범죄공조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국 경찰들이 야간 근무 중이었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안전하구나.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호세.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았죠. 우리 아들 정말 장하구나.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사벨이 정말 기뻐할 거야. 오빠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요. 저는 이사벨 사진을 봤습니다. 14살 소녀의 밝은 미소. 누나, 보고 싶어.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호세,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한국이라는 가족이 생긴 거야. 맞았어요.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조국이었죠. 다음 날 외교부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제 책상 위에는 축하 카드가 가득했죠. 샤나나 총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호세, 자네한테 새로운 임무가 있네. 무엇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총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고 해. 내년에 자유무역협정 논의를 시작할 거야. 자네가 담당해줬으면 해. 저는 영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에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라울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죠. 대사관에서 라울을 만났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호세 국장,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는 공식 사과문을 낭독했어요. 1999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에 저지른 폭력에 대해 깊이 사과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6년을 기다렸어요. 이 사과를요. 라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미래를 봅시다. 우리는 악수했어요. 저녁에 범죄공조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강민 님이 계셨어요. 호세, 왔어? 우리 요즘 바빠 죽겠어. 좋은 의미에서 말이야. 센터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루 평균 10건의 신고가 들어왔대요. 대부분 취업 사기 의심 건이었죠. 한국 경찰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피해를 막았어요. 지난 한 달간 50명 넘는 청년들을 보호했대요. 한 젊은 동티모르 청년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요. 캄보디아 가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막아주셨잖아요. 이강민 님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행이야. 조심하고 다녀.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구하고 있구나. 센터를 나오면서 이강민 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 고마워. 자네 덕분에 난 다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소대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26년 전에도 지금도 저를 구해주시잖아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새해 벽두인 1월 2일 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저도 새해 인사를 건넸죠. 민준아, 올해도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 민준이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가 동티모르에 대한 원조를 2배로 늘린대요. 연간 100억 원 규모예요. 교육, 의료, 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했죠.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민준이가 설명했어요. 형님, 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용기를 보여줬잖아요. 한국이 보답하는 거예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의리가 있는 나라구나. 1월 중순, 한국 의료진 10명이 동티모르를 방문했습니다. 일주일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한다고 했어요. 저도 봉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한국 의사들이 정성껏 진료했죠. 한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어요. 아, 호세 국장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한국 의사 선생님들 만났어요. 저는 손살에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다 한국의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의료봉사를 이끈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은 말씀하셨죠. 국장님, 한국이 동티모르를 돕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요? 저는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도 1950년대에 가난했어요. 그때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와줬죠. 유엔, 미국, 유럽 여러 나라들이 원조를 보냈대요. 식량, 의료품, 교육 지원. 그 덕분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도울 차례래요. 받은 은혜를 갚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동티모르를 돕는 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자 연대의 몸짓이었죠. 2월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에서 동티모르 외교관 10명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3개월 연수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참가자를 선발했어요. 젊고 유능한 외교관들이었죠. 그들은 서울에서 외교 실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출발 전날 저는 그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많이 배워오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인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한 젊은 외교관이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의리를 중시하죠. 그 마음을 배워오세요. 그게 진짜 외교력이에요. 3월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기업들이 동티모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겁니다. 삼성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대요. 현대건설은 항만 확장 공사를 맡고요. 중소기업들도 여럿 들어온다고 했죠. 카를로스가 기뻐했어요. 형, 우리 경제가 살아나겠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 대학생 100명이 동티모르로 봉사여행을 온 겁니다. 그들은 2주간 머물면서 학교를 짓고 마을길을 닦았어요. 저도 봉사 현장을 방문했죠. 한 여대생이 저한테 말했어요. 국장님, 저희 한국사 수업에서 동티모르 배웠어요. 1990년 상록수 부대 이야기요. 그리고 국장님 이야기도 들었대요. 한국군에게 구조됐던 청년이 외교관이 돼서 한국을 도왔다고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여대생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국장님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 왔어요. 저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당신 같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봉사단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이었어요.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노래였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4월 초 놀라운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마누엘 코스타였어요. 그는 정계 은퇴 후 처음으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마누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호세, 사과하러 왔어.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마누엘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공격한 건 잘못이었어. 겁이 났던 거야. 무엇이 두려웠어요? 저는 물었죠. 마누엘이 대답했어요. 다시 자유를 잃는 게 무서웠어. 1990년 그때가 너무 끔찍했거든. 그는 설명했습니다. 독립투표 후 무장 세력이 습격했을 때 그도 가족을 잃었대요. 아내와 딸이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강한 나라들이 두려웠대요. 중국, 인도네시아 같은 큰 나라들요. 그들을 자극하면 또 전쟁이 날까봐 걱정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마누엘도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저처럼요. 마누엘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자네가 옳았어.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였어. 싸워야 했던 거지. 자네는 용감했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한국이 있으니까요. 마누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의리가 있어. 우리도 배워야 해. 그날 이후 마누엘과 저는 화해했습니다. 그는 간간히 외교부를 방문해서 조언을 해줬어요. 선배 정치인으로서요. 5월에는 내각 전체가 바뀌었어요. 저를 비난했던 부총리가 물러나고 새 부총리가 왔죠. 새 부총리는 젊고 개혁적이었어요.
그는 저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호세 국장의 외교 노선이 옳았어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샤나나 총리님도 기뻐하셨어요. 호세, 이제 자네 입지가 확고해졌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6월에 한국-동티모르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석대표로 참여했어요.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박민준이었어요. 이제 그는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해 있었죠.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이제 우리 같은 직급이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동등하게 협상하자. 협상은 순조로웠어요. 양측 모두 타결을 원했거든요. 세부 조항을 하나씩 합의해 나갔죠. 특히 한국은 동티모르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춰줬어요. 커피, 코코넛, 열대과일이요. 동티모르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었죠. 대신 동티모르는 한국 전자제품과 자동차 시장을 열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구조였어요. 7월 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양국 통상장관이 서명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서명식 후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소주를 따라줬어요. 형님, 해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파트너예요.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26년 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동티모르와 한국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이요. 김수현 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세 국장님, 자네가 두 나라의 다리가 됐어.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빚을 갚았을 뿐이에요. 한국이 베푼 은혜를요. 8월에 동티모르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자유무역협정 소식을 듣고 환영 나온 거였죠. 한 농부가 저에게 말했어요. 국장님 덕분에 우리 커피를 한국에 팔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이제 농사로 돈 벌 수 있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구나. 11월 10일 동티모르-한국 범죄공조센터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년 전 개소한 센터가 큰 성과를 냈거든요. 센터장이 보고했어요. 1년간 피해자 200명 구조, 범죄 조직원 50명 체포, 사기 시도 300건 차단. 놀라운 숫자였죠. 샤나나 총리님이 치사를 하셨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동티모르가 안전해졌어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강민 님도 연설하셨어요. 1년 전 이곳에 왔을 때 불안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티모르 경찰과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성공했어요. 기념식 후 센터 투어를 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경찰청에서 지원한 거였죠. 젊은 동티모르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으로 사기 전화를 실시간 추적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이에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기술 이전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12월 초 제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객원 교수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한 학기 강의해 달라고 했죠. 샤나나 총리님은 허락하셨어요. 가서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게. 한국 학생들에게 동티모르를 알려주게나. 12월 중순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체류였어요. 6개월간 머물 예정이었죠. 민준이가 공항에서 맞아줬어요. 형님, 교수님이 되신 걸 축하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외교관이야. 서울대 캠퍼스는 변함없었어요. 2006년 유학 시절 그대로였죠. 기숙사, 도서관, 학생식당. 모든 게 그리웠어요. 첫 강의 날 강의실에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50명 정원인데 80명이 왔대요. 서서 듣는 학생들도 있었죠. 저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티모르 외교부 호세 라모스입니다. 1990년 한국군에게 목숨을 구했고 2006년부터 이곳에서 공부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의 죽음, 한국군의 구조, 트라우마와 치유, 그리고 보답의 여정.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한 여학생은 눈물을 흘렸죠. 강의 후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무섭지 않으셨어요? 장회의가 협박할 때요. 무서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죠.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 두 번째 조국이에요. 두 번이나 저를 살려줬거든요. 1990년에 그리고 2025년에요. 학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12월 말 어머니가 서울을 방문하셨어요. 처음 한국에 오시는 거였죠.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하셨어요. 여기가 한국이구나. 우리 호세를 구해준 나라. 며칠간 서울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어머니는 모든 게 신기하셨대요. 특별히 전쟁기념관에도 갔습니다. 상록수 부대 전시실이 있었거든요. 1990년 동티모르 파병 기록이요. 전시된 사진들을 봤어요. 불타는 마을, 피난민들, 한국군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한 사진에서 이강민님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소대장 시절이었어요. 생존자들을 트럭에 태우는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내 은인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어머니는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요. 그날 저녁 이강민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그분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호세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이강민님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 임무를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호세가 저에게 큰 의미를 줬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네 가족이 저와 어머니를 초대했어요. 민준이 부모님은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어머님이 떡국을 끓여주셨죠. 한국에서는 새해에 먹는 음식이래요. 민준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호세 국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저는 손살에 쳤죠. 아닙니다. 저는 그저 빚을 갚았을 뿐이에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형님은 영웅이에요. 한국과 동티모르 사이의 다리가 됐잖아요. 저녁 식사 후 모두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제야의 종타종 행사 중계였죠. 보신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하지만 아직 2025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월 첫 주 서울대에서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동티모르 관계의 미래였어요. 저와 이강민 님이 함께 연사로 나섰죠. 강당이 10,000원이었어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들도 참석했고요. 이강민 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1990년 제가 동티모르에서 호세를 구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 청년이 외교관이 돼서 한국을 도울 줄은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강단에 섰어요. 청중들을 둘러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세 라모스입니다. 26년 전 한국의 빚을 졌고 평생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해요. 한국은 저를 2번 살려줬습니다. 1990년의 목숨을, 2025년의 희망을요. 2020년 아세안 회의에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어요. 안전한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요. 한국이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 동티모르는 더 안전해졌어요. 범죄 조직이 발붙일 수 없게 됐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에요. 동티모르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걸. 그 친구가 한국이라는 걸요. 저는 여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벨은 14살에 죽었어요. 자유를 위해서요. 그 자유를 한국이 지켜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벨은 못 봤지만 저는 봤어요. 한국의 진심을, 한국의 의리를, 한국의 따뜻함을요. 앞으로 동티모르는 계속 한국과 함께할 겁니다. 형제 국가로서, 동반자로서, 친구로서요. 마지막으로 한국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작은 나라를 위해 싸워줬다는 걸요. 그게 진정한 힘이에요. 강함이 아니라 선함이. 부가 아니라 마음이요.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몇몇은 눈물을 흘렸죠.
강연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교수님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녁에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사벨에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오빠가 해냈어.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워졌어. 그리고 이제는 강해졌어. 한국 덕분에, 한국이라는 형제 때문에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형님, 어디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좋아, 지금 간다. 저는 대답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은 계속될 거예요. 한국과 동티모르를 잇는 다리로서요. 이게 제 운명이에요. 이사벨이 남긴 자유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한국에 대한 감사를 평생 실천하는 것. 저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요.